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또 어느새 3주가 훌쩍 지나 있어요. 네, 이번에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 사이 약간 가을을 먼저 맞으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아, 맞아요. 오랜만에 이제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네. 나왔는데, 네, 이제 좀 계절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조금 확실히 그렇죠. 네, 템포가 조금 느려졌어요. 네. 그 지난 3주에는 뭐 특별히 공연이나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이것저것 공연도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영화 이야기로 뭔가 세간이 되게 맞아요.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특히 오디세이. 네, 그래서 저도 막 호프도 보고 오디세이 보고 온 분들한테 오디세이가 왜 그렇게 훌륭한지 이야기를 한참 듣고 네.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듣고 아직 보지 않으시고. 네, 저랑 아니, 똑같군요. 좋은 화면에서 봐야 된다 그러길래 네, 막 네. 기다리곤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아마 저와 우리 신예슬 비평가님 같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영화는 또 영화지만 우리는 또 음악 얘기로 오늘 풍성하게 나누어 볼 텐데,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내 귀에 들릴 때 네. 그때로 뭐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서 추억이 막 너무 세세하게 떠오를 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새롭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음악이 있어요? 네, 있죠, 저도. 어떤 걸까요? 제가 이상하게 20대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장필순의 노래를 엄청 들었어요. 정말 좋죠. 네, 근데 네. 20대 초반에 어느새라는 노래를 어느새.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요즘 장필순 노래를 갑자기 좀 듣게 됐어요. 최근 네. 이제 페스티벌 무대에도 나오시고 해서 들었는데 내가 20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노랫말을 들었던 건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들으니까 너무 더더욱 좋은 노래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어느새. 어느새. 어느새 네. 지금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두 악기, 리코더와 챈발로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음반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몇백 년 전 음악을 좀 듣고 있었으니까 요즘 음악들을 좀 들어봐야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굉장히 생생한 오늘날의 음악처럼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좀 새롭게 재맥락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옛날 것을 오늘의 방식으로 조금 다시 바꾸어서 조금 듣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곡들이 있는데 네. 과거의 유산을 자신의 방식으로 좀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음악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영화도 그러네요. 최근에 네. 오디세이의 그 흐름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딱 그런 정말 고전의 네. 재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특별한 개성을 담은 그런 음반들이 있어서 네. 그 두 가지 사례를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네. 네, 둘 다 피아니스트의 음. 음반이에요. 그래서 비킹그루 올라프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바흐 리웍스, 바흐 재작업이라는 네. 뜻의 음반 하나랑 그리고 스미노 하야토라는 이름 이제 일본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꽤 유명해지고 있는 굉장히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만든 쇼팽 오르빗, 그래서 쇼팽의 궤도를 도는 듯한 그런 음반을 만들었는데 요 두 음반이 아주 듣기에도 좋고 재미난 이야기거리들도 많아서 이렇게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두 피아니스트가 과거 바흐와 쇼팽의 음악을 재해석하고 제 맥락 안에서 풀어낸 그런 음반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 공연을 즐기거나 갈 때 이제 과거의 그 원작자, 작곡가가 남긴 악보를 이제 그 시대의 연주자들이 최대한
잘 재현하고 혹은 자신의 색깔에 맞게 가장 비슷하게 충실히 연주하는 음악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네. 원곡을 조금 비틀거나 새롭게 만드는 일이 지금에 와서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흔했던 일이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막 그런 리뷰들을 온라인에서 막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임윤찬이 뭐 베토벤의 뭘 연주를 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베토벤을 해석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다. 생경하다. 네. 혹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는 식으로 이 음악을 잘 보여주기 위한 방법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석해서 이렇게 딱 재현하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그 고전 이전의 시대까지만 넘어가도 뭐 연주자가 음악을 조금씩 바꾸어서 연주하는 것도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래요? 그 이전의 작곡가들이 작품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완전히 나로부터 이렇게 다 나온 완전한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 선율들을 그냥 뭐 다른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짬뽕 시켜서 그랬겠죠. 음악을 예. 만들거나 아. 혹은 뭐 100년 전에 유행하던 선율들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새로운 뭐 변주곡으로 만들어 보거나 하는 식으로 이미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뭐 뭔가 재맥락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재창조 이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작법이었고 사실 그게 작곡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꾸어 예. 부르고 바꾸어 연주하고 새로 조합해서 만들고 다시 또 해체하고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놀았던 거죠. 음악가들이. 그러면 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연주자라고 한다면 현대 재즈 연주자들이 아마 과거의 원곡들을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장르로 해석했다 네.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아요. 사실 재즈 뮤지션들도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스탠다드 넘버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텀 리브즈, 뭐 고엽이거나 뭐 미스티 이런 유명한 곡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 재즈 뮤지션 특유의 그 열린 마음, 네. 즉흥성,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좀 재밌게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사실 오늘날의 클래식 음악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면은 듀크 엘링턴이라고 하는 재즈 뮤지션이 있죠. 그래서 네. 정말 그 시대를 정말 큰 역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을 네. 재작업을 한 앨범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호두깎이 인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되게 반짝반짝한 인형들이 귀엽고, 나오고 네. 어린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동화적인 느낌, 그다음에 겨울의 그런 찬란한 느낌,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듀크 엘링턴이 이 재작업한 것을 보면은 누군가 도시에 예. 이제 뒷골목에 있는 바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끈적한 느낌으로 이게 싹 어른의 바뀌어요. 음악으로 바꿔버렸군요. 완전히 어른 네. 음악이에요. 그래서 오. 이런 식으로 분위기나 이제 그런 뉘앙스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음악들도 있고 어떤 피아니스트들은 또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음악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방식으로 클래식을 그냥 너무 멋지게 또 재즈화하는 게 있는데 빌 에반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재즈 뮤지션도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느를 재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랄까 되게 쿨하고 모던한 그 재즈풍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데 네. 그 원곡의 그 뭔가 분위기는 또 너무 매력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이 재즈 뮤지션들이 클래식을 정말 멋지게 막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뭐 많은 음악 청중들이 같이 듣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클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할 것 같은 인상 같은 것을 재즈 뮤지션들이 막 스윙 리듬으로 바꿔버리고 막 쿨 재즈의 문법으로 이렇게 딱 섞어버리고 네. 이러니까 그 장르 자체의 경계가 이렇게 조금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20세기의 음악가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왔었던 역사가 또 있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단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해석된 어떤 클래식의 음악들을 들었을 때
더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한두 번쯤은 그렇게 재해석된 곡들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고렇게 원곡이 있지만 전혀 다른 장르에서 다른 분위기로 해석하는 이런 장르가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는 크로스오버 혹은 음. 그냥 조금 다른 장르로 편곡했다 네.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사실 한국 음악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과 다른 장르의 음악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만났을 때 이것을 그렇죠. 크로스오버로 네. 이제 막 많이 분류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최근에는 이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이렇게 넘나들기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융합의 결과로만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클래식계에서 출발한 어떤 제작업들을 부르는 용어가 최근에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 뭐 막스 리히터라는 작곡가, 영화 음악과 드라마 음악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올라프 아르날즈 같은 음악가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네오 클래시컬 음악이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기도 해요. 네. 클래식은 클래식인데 그냥 새로운 클래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네오 클래시컬이다. 어떠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음반 산업 안에서 네. 이렇게 서서히 이 음반들을 어느 장르에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뭐 애플 뮤직이든지 네. 뭐 그런 스포티파이나 그런 음악을 듣는 사이트 이런 데서 서서히 좀 생겨난 분류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네오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또 생각해 볼 만한 재미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클래식의 역사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새로워지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 전통의 계승자냐? 네. 이런 질문을 또 조금 해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을 이끌어 간 것은 결국 그 뭐 베토벤, 모차르트, 말러 이런 작곡가들이니까 이 작곡가들의 계보를 잇는 현대음악가들이 클래식의 계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언제 한번 영화 음악 이야기를 또 한바탕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너무 잘 다루는 영화 음악이 사실상 클래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네오클래식은 네오클래식에서 이제 따르고 있는 그런 음악 언어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결국 클래식을 계승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여러 분파로 이렇게 또 막 갈라지고 있는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까? 해결 안 났습니다. 누가 계승자이고 적통자인가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까?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두 명의 피아니스트 아티스트인 비킹구루 올라프손과 스미노 하야토라는 피아노 연주자인데 먼저 그러면 비킹구루 올라프손의 음악부터 또 네. 이분이 어떤 연주자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은 일단 이름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이슬란드의 음악가예요. 네. 그래서 보통 아이슬란드의 음악에서 더 널리 알려진 건 사실 대중음악 쪽인 것 같아요.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너무 멋지게 다루고 뭐 기악곡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조율도 안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펠트 천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먹먹한 소리를 내는 네. 그런 음향을 잘 다루는 음악가들이 아이슬란드에 많은데 이 피아니스트도 기본적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클래식계의 피아니스트이지만 그런 아이슬란드의 그런 대중음악의 전통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살짝 가지고 오는 네. 음악가예요. 그리고 나이는 1984년생이고 클래식계에서 가장 정통성 있다고 여겨지는 도이치 그라모폰이라고 하는 네. 음반사가 네. 있어요. 실루엣 노란 딱지라고. 맞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부르는 거기에 간판 스타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네. 앨범 표지부들부터 참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깨끗한 음색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말끔한 그리고 너무나 되게 완벽해 보이는 듯한 느낌의 연주 스타일이 또 막 있거든요. 네. 막 해석이 막 과하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분의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거울 이미지 같은 거에 이제 비춘 모습들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좀 잘 가져가시기도 하고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공감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은 색이 떠오르는. 예. 그래서 뭐 도라는 음을 들으면 뭐
파랑색. 네. 뭐 그런 건 레몬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고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도 그냥 늘 그냥 정보로만 알고 이게 어떤 감각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아,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비킹그루 올라프손이라는 피아노 연주자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어떤 이미지의 연주를 이제 주로 많이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앨범에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연주자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많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려면 소위 엄친아 같은 느낌인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것은 IT 업계에서 일하시게 생긴 분인데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스마트한 그 인상에 1대9 가르마에 정갈하게 뿔테 안경을 쓰고 맞아요. 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한치의 것 같은. 어긋남도 한 놀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을 향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 있구나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실 문화시대에서도 가끔 이 연주자의 음악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서 반갑기도 한데 그중에서 이번에 소개해 주실 음반은 바흐 리웍스라는 음반이잖아요. 이게 네. 엄청 또 큰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깨끗하고 영롱한 느낌 그리고 어긋남 없어 보이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는 음악들로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컨대 뭐 필립 글래스의 미니멀리즘 음악 이 앨범이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확 이 사람의 존재를 각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낸 게 바흐의 골드베르크 음반이었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바로 한 1, 2년 뒤쯤인가 이 바흐 리웍스라는 음반을 냈는데 저에게는 그 앞선 뭐 미니멀리즘 바흐 원본을 이제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재해석하는 음반들이 엄청 이 사람의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는 이 앨범이다 싶은 정도인데 네. 어떤 방식으로 곡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본인이 이제 사랑해왔었던 바흐의 음악들을 이제 기본 중심에 둬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편집을 하고 편곡을 하고 네. 혹은 다른 작곡가들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음악을 완전히 다른 사운드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이 정말 트랙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네. 트랙 하나 넘길 때마다 사실 이게 한 피아니스트의 음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음악가가 만든 이제 합동 앨범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곡마다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선 앨범들에서는 깨끗하고 영롱한 피아노 음색만 들려줬다면 이 바흐 리웍스 작업에서는 엄청 드넓은 공간에 이렇게 피아노가 한 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거나 네. 낡은 피아노의 음색 혹은 전자음향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바흐인지 전자음악인지 막 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묘한 이질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처음에 올라프손에 대한 소개해 주실 때 그 아이슬란드의 대중음악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광활한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이 느껴지는 텅 빈 공간에 피아노 하나 있을 것 같은 네. 그러면서도 뭔가 낡은 피아노 소리와 전자음악이 섞인 맞아요. 그런 영향도 있나 보네요. 완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진짜 이 사람 정말 아이슬란드 음악을 듣고 자란 그 세대의 음악가들과 같이 살아온 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류이치 사카모토도 오, 같이 작업을 한 트랙도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음악이 되게 궁금해져서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음악은 이 바흐 리웍스 중에 어떤 곡을 들을까요? 두 곡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네. 이렇게 한 가지 곡은 이제 바흐의 프렐류드에 이제 기반한 곡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곡인데 이게 뭐 여러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트랙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음향 엔지니어이자 이제 프로듀서, 신디사이저로 연주하는 음악가랑 비킹그루 올라프손이 같이 작업한 트랙인데 하나는 바흐 미츠무퉁엔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열렬히 찾아봤는데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뭐 만만치 않은 바흐 정도로 네. 번역을 해보면 만만치 어떨까요? 않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바흐가 아, 있지만 네. 이것을 이제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과정에서 어, 뭔가 이게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바흐랄까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말 자체로 이게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이 바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네. 딱 뭔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곡 하나랑 예. 이제 또 And at the Hour of Death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은 딱 들으시면 뭔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곡 하고 바로 아, 떠오르실 만한 곡이에요. 익숙한 네. 곡인가 보군요. 네. 자, 그럼 두 곡을 듣겠습니다. 바흐 미트 춤 등엔 그리고 And at the Hour of Death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바흐 리웍스 앨범 가운데 두 곡을 연달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정말 익숙한 곡이죠. 예. And at the Hour of Death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바흐 미트 추무퉁엔 만만치 않은 바흐라는 정도의 해석으로 네, 설명될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확실히 역시 아이슬란드풍의 느낌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곡이었다면 두 네. 번째 곡은 정말 그 영롱함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한 그 피아노를 칠 때 그 터치감 네. 그것까지도 굉장히 생소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좋으셨어요? 좀 장르가 다른 느낌인데요. 약간 SF적인 거는 앞쪽이고요. 좀 평화로움이 필요할 때는 두 번째 곡으로 네.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뭔가 저의 감각을 이렇게 확 자극하는 곡은 1번이고 그렇죠. 2번 곡은 뭔가 내 기억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은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네. 이렇게 막 한없이 포근해지는 그렇죠. 마음. 그렇죠. 네. 마치 오르골 틀어놓고 맞아요. 옛날 추억 잠기고 싶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재해석한 두 개의 음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올라프손의 바흐 연주는 악보로 옮길 수 있는 작품일까요? 차임벨과 바람 소리가 몽환적이네요. 너무 멋진 평인데요. 그러네요. 네. 앞으로 반쯤은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9299번 쓰시는 분은 올라프 아르날즈나 막스 레이터는 가끔 찾아서 듣는데 오늘 소개해준 음악가들은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좋으시다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하시겠다고. 네. 저도 이렇게 문화시대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곡들 잘 적어놓고 꼭 들어보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그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미노 하야토? 네. 어떤 연주자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은 올라프손이 정말 북유럽의 감성을 가득 담아서 때로는 스산하게 때로는 이렇게 아늑하게 바흐를 다룬 사람이라면 스미노 하야토는 조금 더 열정적인 젊은 에너지가 이렇게 좀 팡팡 튀는 게 느껴지는 네. 피아니스트예요. 네. 그래서 일본인 피아니스트고 95년생의 이제 젊은 이제 막 커리어를 재밌게 쌓아가고 있는 아티스트고 네. 특이한 점은 이 사람도 우리 조성진, 임윤찬처럼 네. 아주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을 찾는 그런 콩쿠르에 입상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쇼팽 콩쿠르의 세미파이널리스트까지 올랐었던 네. 이제 완전 그 클래식 피아노계의 정점까지 이렇게 갔었던 사람인데 동시에 본인 유튜브 채널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운영하면서 유튜버예요? 네, 유튜버예요. 158만 이상. 네. 158만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와. 이제 유튜브 세상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예. 이런 양 끝점이 있어요. 이렇게 쇼팽의
쇼팽 콩쿠르의 오. 세계와 유튜브의 세계 그리고 네. 그 사이를 모두 다 종횡무진 오가는 엄청 유연한 태도를 지닌 피아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피아노 연주자이니까 당연히 유튜버로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먹방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피아노 연주를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158만이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되게 히트쳤던 그런 영상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히트쳤던 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예. 우리에게도 익숙한 반짝반짝 작은 별 네. 테마를 레벨 0에서 시작해서 네. 레벨 7까지 어.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막 셀프 변주를 해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네. 당연히 이제 1000만 넘는 막 와. 그런 영상인데 예. 그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그냥 손가락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베토벤풍이고 어디는 막 드뷔시풍이고 어디는 완전 재즈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음악 언어들을 막 화려하게 뽐내는 네. 그런 영상이라 그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그냥 너무 이 사람 너무 아이디어가 귀엽고 웃기다 네. 생각했던 거는 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로화랑 예. 엔화랑 환율이 매번 달라지는 걸 켜놓고 예. 그것을 메트로놈 박자로 삼아가지고 환율 속도에 맞춰서 연주를 카르넬 해요? 변주곡을 치는 그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재기발랄함이 그 컨셉이 있네요. 너무 웃긴 거예요. 오. 이거 환율을 자기 속도로 삼는다고. 오. 그래서 그런 아,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음.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MZ 관객 그리고 이제 음악을 사랑하시는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네. 네. 그런 너무너무. 끼를 가진 네, 그런 피아니스트네요. 보니까 아까 95년생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공이 도쿄대 공학부 졸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독특한데 또 거기서 또 마무리가 아니라 동대학 대학원에서 이제 이공학계 연구과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음악 전공을 하지를 않은 거네요. 네, 음대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대에 가지 않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 콩쿠르에도 계속 막 나가고 음악가로 활동을 하기는 했었대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또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뭐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뭐 아코디언, 기타, 카혼이라는 타악기 뭐 온갖 악기들을 다 다뤄오면서 살았는데 뭔가 10대 때 고민이 어떻게 이렇게 딱 풀렸는지 음악은 전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아마 음악을 그냥 이미 잘하니까 대학까지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그렇지.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공학자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면서도 대학에서도 이제 막 밴드 동아리도 하고 근데 피아노도 계속 치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음악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고 음악을 베이스로 삼는데 그런 공학적 지식들을 이제는 그것을 좀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삼아서 활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음악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스미노 하야토의 음반은 어떤 음악일까요? 그럼? 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올라프손이 이제 바흐를 중심으로 계속 재해석하는 것들을 들려드렸다면 이제 스미노 하야토는 뭐 쇼팽 콩쿠르에도 나가기도 했고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라고 하면 역시 쇼팽일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쇼팽의 음악을 재작업하는 사례들을 이제 싹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쇼팽 오르빗이라고 하는 음반이 올해 1월에 딱 발매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쇼팽의 원곡도 있고 마찬가지로 스미노 하야토가 편곡한 곡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쇼팽의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다른 작곡가의 음악들도 이렇게 막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쇼팽의 궤도를 함께 돌았었던 수많은 음악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큐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놓은 네. 그런 일종의 컬렉션, 선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 음반도 비교해서 네. 들어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것도 트랙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완전히 좀 다른 세상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아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바로 듣지는 않겠지만 네. 제가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 쇼팽의 전주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별명이 있는 전주곡이 이렇게 좀 제일 유명한 거가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네. 곡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중심 선율을 가져와서 스미노 하야토가
또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네. 그치만 이게 빗방울 전주곡이 원형이라는 사실은 또 알 수 있는데 오. 그래서 스미노 하야토가 이름 붙이기를 빗방울 후주곡이라고 오. 전주가 아니라 후주로 네. 이렇게 바꾼 음악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원곡의 매력도 살리면서 본인의 음악적 기량도 보여주고 동시에 이 원곡이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을 이렇게 확 펼쳐주는 입체적인 음악이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곡으로는 요것을 하나 꼽아보려고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끝곡으로 그럼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 스미노 하야토는 뭐 쇼팽 이외에도 클래식 명곡을 꽤 많이 재해석해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음반 이전에 이제 휴먼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명반을 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 바흐, 드뷔시, 뭐 가브리엘 포레, 뭐 이런 오래전에 클래식 시대의 어떤 작곡가들을 다루면서도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는 거는 루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네. 이제 일본 음악가의 어떤 일종의 앞세대에 이제 자기가 따를 수 있는 선배 음악가인 거죠.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뿐만 아니라 뭐 한스 짐머의 음악 같은 것도 이제 편곡을 해서 이 서양 음악사의 고전들과 자신의 음악사를 이루는 어떤 고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묶는 작업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라벨의 볼레로처럼 뭐 오케스트라 곡으로 했을 때 매력적이었던 곡들을 이제 피아노 한 대로 편곡하는 일 이런 것도 하는 식으로 이것 이제 편곡의 대상으로 삼는 음악 그리고 편곡의 방식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쇼팽을 제일 잘한다. 쇼팽을 다 가지각색으로 바꾼 곡들이 한두 곡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음악을 찾아듣는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자, 클래식도 이렇게 현대와 호흡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정말 실감이 좀 나는데, 그 국악도 지금은 뭐 고전, 클래식 이렇게 불리지만 과거에는 그 당대에는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한 음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클래식도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연주자의 색채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한 300~400년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음악처럼 들리게 그렇죠. 하는 것.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전통이 만들어지는 흐름. 네. 이런 것들이 악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건너갈 때 이게 훨씬 매력적으로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뭐 클래식에서는 그런 게 좀 유독 악보를 이제 경전처럼 정말 성서처럼 네. 받아들이는 경향이 네.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더 굳어져서 이렇게 전해진 경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악보를 재현하는 방식의 클래식 연주가 마치 클래식의 기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뭐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뭐 계기들이 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악보 산업 같은 게 이제 막 많이 펼쳐지면서 뭔가 이렇게 악보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이제 뭐 판본에 따라 달라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적혀져 있는 기호를 내가 다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어려운 과제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아마 그 악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도 네. 훨씬 커졌을 것 같고 그리고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악보 그럼요. 보면 너무 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할 여지가 생기려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것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단계를 이렇게 바로 넘어서는 것이 그렇게 많은 쉽지는 이들에게,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려워서. 네, 네. 만만치 않아서.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연주가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해석, 재맥락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형으로 돌아가는 시도? 오히려 역으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어요. 막. 말해버리고 네. 싶어요. 네. 네. 네, 원래 이제 음악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이 음악가의 결정으로
이 사람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연주자들을 볼 때 연주자들이 어떤 중압감에 이렇게 시달려 있는 것 같은 네. 순간들을 보거든요. 네. 아, 내가 틀렸다.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음악 조금 바꿔서 연주하면 어때? 그렇죠. 네. 내 손에 맞게 네. 뭐 내 손이 작아. 그럼 뭐 작은 화음으로 바꾸면 어때? 음. 하는 식의 연주하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장면들을 저는 좀 늘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중심을 다시 좀 작품이 아니라 악보가 아니라 연주자에게로 되돌려 놓는 일 이런 일들이 이런 올라프손이나 스미노 하야토의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음악이 좀 인디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인디 음악처럼. 네. 네. 지금은 약간 인디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또 몇 년 후에는 이것이 중심이 네, 클래식의 중심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뭐 실험 혹은 재해석, 즉흥 이런 단어들과는 굉장히 먼 장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 소개를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보 중심의 클래식에서 그것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 중심의 클래식이 네.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네. 그 표현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클래식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클래식의 그 전통적 계승이 아니라 창조적 계승? 네. 이게 좀 화두가 되긴 하겠네요. 최근에 그런 흐름이 훨씬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의 시대는 어쨌든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그렇죠. 초까지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20세기에는 또 대중음악의 역사와 온갖 장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클래식, 우리가 좋아하던 클래식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 단순히 이것을 역사를 반복하거나 재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 되다 보니까 연주자가 자연스럽게 중심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그냥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을 연주자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취하는 어떤 기획의 방향, 이제 만들어가는 그 자기 자신의 캐릭터 네. 이런 것이 그냥 나는 뭐 베토벤 전곡 연주를 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베토벤을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맥락으로 바꾸어내는지 자기를 되게 창조적인 해석자, 네. 계승자로 만드는 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재즈도 많이 치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본 두 곡과 또 앞으로 들어볼 곡들이 이제 마음에 또 들어서 본인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릴 청취자분들에게 비슷한 음악이나 혹은 앨범이나 연주자 혹시 더 추천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말씀해주신 그 손여름 씨의 유튜브도 사실 너무 재밌어요. 네. 거기서도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새롭게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네. 가끔 피아니스트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신데 이제 즉흥 연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박종혜라는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피아니스트들의 행보에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밝히고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이제 앞서 소개해 주셨던 스미노 하야토의 쇼팽 빗방울 후주곡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감상 포인트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내가 아는 선율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선율들이 불현듯 조금씩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작은 음악이 훨씬 더 커져나가는 그런 감각 함께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 님이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편곡해서 빗방울 후주라고 제목도 다르게 붙였다니 멋지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가을소리님은 베란다 문을 열어놨더니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문화시대도 들리고 소리가 잘 어울려서 화음을 만드니 기분이 얼쑤해져요. 네, 이 곡을 들으시면 더 그러실 겁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두 음반,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바흐 리웍스, 그리고 스미노 하야토의 쇼팽 오르빗 살펴봤습니다. 3주 뒤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